네, 밤새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남 서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전남 진도에는 한때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졌는데요.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나연우 기자. 네, 전남 진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비가 거의 그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세차게 몰아치던 비바람은 지금 이 시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밤새 시간당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 뒤를 보면 바로 이 마을 입구로 향하는 이곳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골재 등이 무더기로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이 공사용 블록과 이 콘크리트, 아스팔트 덩어리가 이 돌과 섞여 있는데요. 밤새 폭우에 파손된 도로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 옆을 보면은 이렇게 이 도로 바닥이 심하게 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나 이 아스팔트 도로가 쩍쩍 갈라진 것은 물론이고 이 얼은 한 뼘보다 더 두꺼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가 아예 들려버린 곳도 있습니다. 이 반대쪽을 가면 이쪽 상황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절개지였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바닥이 움푹 파여서 웅덩이가 만들어져 버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폭탄을 맞은 것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이곳뿐만 아니라 이 밤새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뚝 위에 세워둔 굴착기가 하천으로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 소방당국이 굴착기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수색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남 완도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폭우로 불어난 물이 지하 주차장으로 쏟아져 들어갔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여러 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봤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이 배수 펌프를 이용해 빗물을 퍼내고 차량을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전남 진도를 중심으로 모내기를 마친 논 277헥타르도 침수됐습니다. 또 밤사이에 이 많은 비에 진도와 완도, 해남에서 주민 57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일시 대피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까지 공공시설 8곳과 주택 62채가 물에 잠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수산단에 입주한 석유화학업체에 낙뢰로 정전이 발생해서 공장 가동이 일시 멈추고 복구 도중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또 신안에서는 주택에 고립될 위기였던 일가족 4명이 119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기상 악화에 따라 다도 해상 등 국립공원 3곳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은 전남 진도 168mm, 완도 보길도 156mm, 해남 북일면에 130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 전남 해남에서 기록된 시간당 78.1mm 강수량은 200년에 한 번 올 확률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전남 여수와 순천, 곡성 등 전남 6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진도 비 피해 현장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네, 논물을 보러 나갔다가 실종된 80대 노인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대전 용촌동 갑천 상류 지점에 80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119 구조대원들이 발견했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논물을 보러 나갔다가 실종됐고 농수로 인근에서 우산만 발견돼 소방과 경찰이 합동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농수로에서 실족해 사고를 당한 뒤 1.5km 정도 떠내려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집중호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피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에는 기존의 데이터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오늘 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세 번째 방송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이른바 댓글팀 의혹 등을 두고 경쟁 후보들의 집중적인 공세가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전대 과정에서 제기가 됐는데요. 이 팀의 성격과 진위 여부를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군요.
말씀처럼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이 한 후보의 댓글팀 의혹이 재점화됐습니다.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이른바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인데요. 이 원희룡 후보가 연설에서 실제 댓글팀이 존재한다면 이 중대범죄 행위로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이 사법 리스크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려울 거라고 발언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에 한 후보는 채널A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논란을 만들기 위한 논란 같다며 이 댓글팀이든 뭐든 자신이 관여하거나 부탁, 의뢰한 게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후보 이 두 캠프 사이에서도 공방이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이 한동훈 캠프 정광재 대변인은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댓글을 우리가 제재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이 자발성을 강조했고, 이 원희룡 캠프 이준우 대변인은 과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구속으로 이어진 드루킹 사건이 떠오른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두 캠프 대변인 간 설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차발적으로 그 기사에 한동훈 후보를 응원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장해찬이 제기한 댓글 운영팀에 대해서는요 전혀 대응을 안 해요 본인이. 그 왜 부분에 그렇죠?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TV 토론회 전 이 별도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나 후보는 원한 갈등에서 한 발 떨어져 이 당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당대표는 자신이란 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어대한 기류를 경계하며 적어도 23일 전당대회에서 이 당대표가 결정될 게 아니라 반드시 결선 투표를 거쳐 이 문자 무시 논란 등에 대한 한 후보의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연임 도전에 나선 이재명 전 대표, 종부세 완화론을 직접적으로 꺼내 들었는데요. 당내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종부세와 금투세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게 관심입니다. 애초 민주당은 물밑에서 세제 개편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공식 입장은 아끼고 있었는데요. 앞서 이 후보는 금투세와 종부세 유예 완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나가는 게 정치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우클릭 등 언론의 해석이 나오는 것 자체는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현직 당대표 때와 다르게 이 생각을 부담 없이 말한 거로 보인다며 향후 다시 당대표가 된다면 당론이 어떻게 정해질진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후보의 행보를 두고 이 대권까지 염두에 둔 외연 확장 행보란 해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후보가 연임으로 안정적인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선 일정 수치 이상의 득표율이 필요한 만큼 이를 고려한 행보란 분석입니다.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는 전당대회 경선룰이 이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취지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당대표 후보의 연설을 듣기도 전에 이 투표가 이뤄지는 상황들에 문제 제기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 1급 체제로 갈 거란 애초 예상과 달리 비교적 지지율이 나오는 건 1인 체제에 대한 국민 우려와 민주당에 대한 기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년 원외 인사 당대표 후보인 김지수 후보는 공식 일정 대신 향후 전략 등을 구상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22대 국회가 개원부터 순탄치가 않은데 오늘 오후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다고요? 네, 오늘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추경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만납니다. 이 국회 개원식조차 열지 못한 상황에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건데요. 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본회의 등 이 국회 일정을 얘기할 것 같다면서도 이 개원식은 안 할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관련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 업무를 갖고 진행하는 야당을 상대로 함께 개원식에서 선서를 하고 축하의 자리를 갖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고, 이에 반해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오늘 회동을 두고 열흘가량 냉각기 후 국회의 가동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 역시 접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방위와 법사위 등 국회 상임위는 가동됩니다. 오후 열리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안 채택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자고, 여당은 다음 달 1일 하루 열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서 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원내회의에선 인선 자체가 철회돼야 한다는 강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극우 편향 인식은
참으로 지금은. 눈뜨고 봐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인선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오후에 열리는 법사위에선 이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야권에서 증인, 참고인 등 추가 출석을 요구할 거로 보여 이 청문회 자체를 반대하는 여당과 이 마찰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36주 태아 낙태 영상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무게 있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자신을 20대로 소개한 여성 A씨는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36주 차에 들어서야 임신 사실을 알고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수술 후 근황을 담은 영상까지 추가로 올렸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출산이 임박한 만삭 임산부의 낙태 사례를 놓고 태아살인이라는 논란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과거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의 신원과 함께 영상의 진위 파악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 24주로 넘어가는 낙태는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지연되며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면서도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게 사실이라면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사안을 무게 있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전문가들은 36주 태아는 스스로 생존하는 데 문제가 없는 한 명의 인간으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사실상 인간의 목숨을 앗아간 만큼 살인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처벌만 강조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대법원은 34주 태아를 제왕절개로 낙태한 의사에게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시술 뒤 임신을 중단한 여성과 낙태한 의사를 처벌하던 관련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낙태 관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원이 34주 태아를 한 명의 인간으로 판단하면서 살인죄가 적용돼 처벌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논란이 된 36주 태아 역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만약 영상 속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태아가 아닌 인간을 죽이거나 죽여달라고 요구한 것인 만큼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살인죄가 적용이 되려면 태아가 사람이 되는 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태아가 사람으로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인 거죠. 다만 임신 중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걸맞은 처벌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먼저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단은 어쨌든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런 거가 좀 전제된 부분이었어서 이게 정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식하는 살인과는 또 행위태양이 많이 달라가지고요. 헌재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말까지 결정을 반영해 대체 입법을 하라고 요청했지만 논의는 답보 상태입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임신 중단 허용 기준을 14주나 24주까지로 정하는 안과 전면 허용하자는 안 등이 제시됐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에 대한 협박 의혹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의 미법적인 행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내부 정책에 따라서 수익 중지 조치를 했고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조성우 기자입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의 수익화가 중지됐습니다. 구제역과 전국진, 카라큘라가 대상입니다. 유튜브가 이들의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를 정지시키면서 유튜브에서 수익을 낼 수 없게 됐습니다. 유튜브는 다른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학대나 폭력, 사기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이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고 본 겁니다. 검찰도 찌양 협박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천명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이들을 악성 콘텐츠 게시자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협박, 공갈한 경우엔 구속 수사하고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크면 약식 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라고 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허술한 자체 단속 아래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던 폭로 행위에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구독자가 1,040만 명에 이르는 유튜버 찌양마저 공갈 피해를 봤다는 게 알려지면서 사이버 레커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 유튜브의 자체 제재와 향후 수사 과정을 통해 그늘에 가려졌던 유튜버들의 민낯이 얼마나 드러날지, 또 어떤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 이후 이틀 만인 오늘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전당대회 첫날 일정에 지지자들 앞에 벅찬 표정으로 등장했는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광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건재를 과시하면서 등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다소 벅찬 표정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난 13일 피격으로 다친 오른쪽 귀에 하얀색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시죠? 현지 시각으로 15일 밤 9시쯤 위스콘신주 미러키 파이서브 포럼 1층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복도에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미러키 도착 당시에 비행기에 내릴 때처럼 주먹을 쥐고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엔 멜라니아 여사와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포함해서 가족들, 또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제이디 벤스, 방송인 터커 칼슨 등이 함께 했습니다. 피격 이후 첫 공식 연설을 하지 않을까 관심을 모았지만 따로 연설하진 않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8일에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수정된 연설문을 통해서 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앞서 공화당 대의원 2,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지명도 진행이 됐죠. 네, 오하이오를 시작으로 각 주별로 대의원 의장이 마이크를 잡고 대통령 후보 지명자를 호명했는데요.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투표 시작 20여 분 만에 과반을 넘기면서 후보직을 확정지었습니다. 과반을 넘길 당시 호명 투표에 나선 대의원 의장은 바로 트럼프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는 연초부터 진행이 된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일찌감치 후보 자리를 확정했지만 전당대회에서 후보 지명은 이를 공식화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함께 대선에 출마할 부통령 후보로 39살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을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화면에 동석한 모습도 보셨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오랜 숙고 끝에 가장 부통령직을 수행하기 적합한 인물로 벤스 의원을 골랐다고 트럼프는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1984년생인 벤스 의원, 1952년 이후 최연소 부통령 후보로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됐던 트럼프를 관역 중앙에 놓아야 할 때라는 자신의 발언은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토론 도중에 한 거짓말들을 생각해보라며 선동적인 발언을 일삼는 사람은 자신이 아닌 트럼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 이후 큰 논쟁을 불러온 이른바 관역 발언. 바이든 대통령은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It was a mistake to use the word. I didn't say crosshairs. I meant bullseye. I meant focus on him. Focus on what he's doing. Focus on his policies. Focus on the number of lies he told in the debate. 지난달 TV 토론 참사 이후 재선 도전 하차 압박을 받던 와중에 자신이 아니라 상대 후보 공격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했던 발언.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 이후 이 발언이 트럼프 암살 시도를 유발했다는 공화당 측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역 발언은 실수라고 인정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이어갔습니다. I'm not the guy that said I want to be a dictator on day one. I'm not the guy that refused to accept the outcome of the election. I'm not the guy who said that won't accept the outcome of this election automatically. 또 공화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피바다가 될 것이라는 트럼프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선동적인 수사를 일삼는 건 자신이 아니라 트럼프라고 반박했습니다.
And number two, how do you talk about the threat to democracy, which is real, when a president says things like he says? Do you just not say anything because it may incite somebody? Look, I've not engaged in that rhetoric.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총격 사건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아무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또 여전한 고령 우려에 대해 나는 트럼프보다 3살 더 많을 뿐이라며 인지력은 매우 좋고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일을 해냈다며 후보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미 연방수사국 FBI는 용의자 토머스 매튜 크룩스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아직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FBI는 크룩스의 휴대전화에 대한 1차 분석을 끝냈지만 범행 동기를 파악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미국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크룩스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도 문제가 될 만한 위험한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에 경호 실패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 발생 30분쯤 전에 경찰이 수상한 정황을 인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한 지역 방송을 인용해서 사건 발생 26분 전에 구조대원 1명이 유세 현장 근처 건물 지붕 위에 있는 수상한 남성을 발견해 경찰에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당시 해당 구조대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상한 남성의 사진도 찍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남성이 바로 총격범으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봉선화 연정, 싫다 싫어 등 많은 히트곡을 내며 트로트 4대 천왕으로도 불렸던 가수 현철 씨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82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문화산업부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빈소는 마련이 됐습니까? 네, 고인의 빈소가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될 예정인데요. 현재는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오 이후부터 조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수 현철 씨 1942년생, 향년 82세로 어젯밤 10시쯤 별세했습니다. 현철 씨 측 관계자는 YTN에 2달 전쯤부터 폐렴을 앓았다면서 어제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고 전했습니다. 가수 현철 씨는 본명이 강상수입니다. 지난 1966년에 데뷔해서 오랜 무명 생활을 거친 이른바 늦깎이 가수로 1980년대부터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많은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1988년 봉선화 연정이 대표곡으로 꼽히죠.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라는 가사가 신선하면서도 절절한 마음을 담아 큰 인기를 끌었고요. 사랑은 나비인가 봐,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싫다 싫어 등도 인기곡이었습니다. 송대관과 태진아, 서른도 등과 함께 당대를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 자리 잡으면서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봉선화 연정과 싫다 싫어로 1989년과 90년 2년 연속으로 KBS 가요대상 대상을 받았는데요. 이때가 47살이었습니다. 이후 2000년대까지 활발하게 활동한 중년의 톱스타로서 가요계의 나이를 둘러싼 편견을 깨트리는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이후에는 건강 문제로 무대에 서는 일이 줄었습니다. 수년 전 경추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에 신경 손상으로 건강이 악화해 오랜 기간 투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에는 뇌경색으로 투병하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많은 팬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현철 씨의 노래가 쉽고 따라 부르기 좋았을 뿐 아니라 서민적이고 친근한 모습으로 인간적인 가수로 각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국민의힘의 집안 싸움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그 책임을 본인이 진다고 말을 했었으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출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최상병 특검을 아무런 상의도 없이
대통령도 반대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하고 또 당원 여론조사하고는 좀 간극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전당대회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열린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한동훈 후보는 대세론 굳히기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곳 천안에서 그냥 두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부정과 행정 경쟁과 지역 진정해 주십시오. 진정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될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견을 존중하는 정당입니다. 이견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정당이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 문자 그걸 가지고 제가 총선에서 고의로 패배했다. 그건 당원에 대한 모욕이다. 아니 그거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네, 전당대회 후반전에 접어드는데 이제는 6탄전까지 나왔습니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좀 과장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타당의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나 당원분들은 얼마나 좀 상심이 크실지 그 걱정이 좀 됩니다. 저는 이렇게 과거의 전당대회에서 이게 과열되다 보면 분위기가 뜨거워지는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6탄전까지 나오고 또 폭로, 자해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 보면 야,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과연 원희룡, 한동훈 이 두 분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될 수 있을까? 또 이 관계를 넘어서는 어떤 당내의 분열의 씨앗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좀 걱정과 우려가 좀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이 어제 혹시 저 자리에 계셨습니까? 어제 안 갔습니다. 가셨습니까? 전에 들은 얘기로는 분위기가 뭐 어떤 거였다고 하나요? 지금 영상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불상사가 있었죠. 연설도 중단이 됐고 더 심각한 것은 한동훈 후보가 연설을 할 때 어떤 뭐 배신자 단어를 외치면서 소란을 일으켰던 그 상황이 계획된 것이다 하는 것이 일정 부분 이렇게 드러났단 말이죠. 또 그 연루된 분들을 보면 저희 당 분들이 아니라 일부 그 극우 정당에 속한 분들이 특정 후보의 이름을 이마에 이렇게 쓰고 쓴 채 이렇게 이마에 달고 와서 이제 저런 행동을 벌였다. 이런 것이 과한 비유일지는 모르지만 뭐 드라마에서 보면 정치 깡패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의자 막 집어던지려고 그러고요. 그렇죠. 어제. 그래서 이거는 물론 김준욱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저희 상심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국민들께 완전히 다 노출됐기 때문에. 네, 조금 전에 그 호랑이 그 무늬 옷 입고 계신 분, 그분이 좀 주도적으로 좀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아예 작정하고 오신 분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 전당대회 잘 되고 뭔가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후보에 반대하기 위한 행동을 자기가 한 거다. 사실 말씀하시기 조심스럽겠지만 보도가 다 됐기 때문에 저 호랑이 옷 입고 있는 분, 저희가 이제 얼굴은 가렸습니다만 이마에 이제 원희룡 세 글자를 쓰고 저렇게 난동을 피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후보 캠프 측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저거 주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희룡 후보 캠프에서도 일단 저분하고 연관성은 뭐 없겠죠. 아시는 분이 아닐 테니까.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후보 간의 지지층 사이에서 이런 분열상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토론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 비방점이 있음으로써 지지자들까지도 저렇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 물리적 충돌은 옳지 않다. 원희룡 후보 캠프, 한동훈 후보 캠프 모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오늘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게 쉽게 끝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당시 제가 연설하는 과정에서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계획하고 와서 난동을 피운 그런 거더라고요.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연설 방해를 했던 것은 맞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시 같은 당으로서 앞으로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뭐 호랑이 문인가 입은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뭐 연호를 외치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목을 잡아 당겼대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이제 뭐죠? 그 꾸며 있는 옷이잖아요. 목에 탁 걸리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몸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원희룡 지지자가 아니라 반 한동훈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동훈 지지자에 의해서 처음에 폭력을 당하고 자기는 저항하다가 이제 과격해진 건데 그걸 가지고 기획이라 말한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네, 호랑이 옷 입은 분, 그분을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서 캠프 간의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뭐 반 한동훈 세력이다라고 하지만 그 원희룡이라는 이름 석자를 이마에 쓰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원희룡 후보 지지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죠. 어쨌든 저 자리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자리 아닙니까? 전당대회에서 충청 지역에서의 유세 현장인데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어쨌든 국민의힘의 당원 내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런 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저 안에 들어가서 있는데 문제는 저게 기획된 거냐 아니면 기획되지 않고 우발적인 거냐라고 봤을 때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 안에서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이런 정도가 양측의 과열된 공방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민의힘이라는 이 초과 삼관을 다 태우게 생긴 지금의 이 상황을 더 국민들께서는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답답함이 좀 있는 거죠. 저 호랑이 옷 입은 분 유튜버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물리적인 난동이 계획된 거라면 이거 그냥 앞으로 그러지 말자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계획됐다. 그리고 특정 예를 들어서 후보의 캠프와 연관이 돼 있다면 이거는 뭐 윤리 차원에서도 얘기가 돼야 하고 앞으로 다른 형태의 징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뭐 그런 정황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가 글쎄요, 이렇게까지 과열돼서 이제 당이 어떻게 되냐 걱정 많이 하시는 저도 걱정이 됩니다만은 다만 사실 부상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뭐 의자를 이제 어떻게 하고자 뭐 했고 했는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 가지 뭐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두 후보가 박빙이다. 이러면 정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걸로 보여서 당의 앞날이 뭐 쪼개진다거나 그런 극단적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보인다. 다만 열기 자체는 굉장히 뜨거워지다 못해서 저런 사태까지 갈 정도까지 됐다. 이것은 참 우려할 부분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열되는 전당대회 관련해서 서병수 선관위원장이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요. 그 발언을 두고도 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당원과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 상호 비방전만 가득해서 안타깝다. 여기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여론조사까지 보도되면서 경선 과정이 더 혼탁해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마지막 이 두 줄이요.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들 한동훈 후보를 자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냐 아니면 동원한 것이냐 이렇게 합동연설에서 발언을 한 거거든요. 거기 오신 지지자분들을 두고 동원된 것이냐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어떻게 보세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발언이죠. 당연히 또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흥분했을 수 있다라고들 또 해석들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좀 저 서병수 위원장께서 앞에 계신 분들이 그 한동훈 원희룡 양측의 지지가 워낙 세다 보니까 당신들은 여기에 자발적으로 온 거 아닙니까? 동원돼서 온 거 아니죠? 그렇다면 다른 후보들의 말씀도 경청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 보고 지금 동원됐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그러고 났는데 거기에 또
한동훈 후보 측이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내용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건 특정 후보 쪽을 편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아니 중립성이 생명인 선관위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쪽을 편드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 하는 부분들이 현장에 있었던 이 참석자들을 조금 더 흥분하게 만든 그런 발언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 있죠. 아주 예민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다르고 어다르고 뉘앙스도 상당히 중요한데 동원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뉘앙스하고 동원된 거냐 이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예. 저도 뭐 서병수 위원장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걸로 듣고 있는데 동원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또 이제 거기 현장에 가신 분들 또는 그 방송을 보고 계셨던 당원이나 지지자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동원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연설회를 지금 여러 번 하고 있는데요. 이제 3번, 4번째 이제 했는데 한 후보 캠프에서 동원하려고 했었답니다, 실제로. 근데 계획했던 인원의 20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동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불가능한 당원 구조가 됐다. 저희가 당원도 최근 2, 3년 사이에 거의 2배 이상 늘어났고요. 새로 추가된 당원분들 포함해서 기존의 당원들 포함, 다들 이제는 누구의 어떤 지시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식견은 수준은 넘어섰다. 그래서 이제 동원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저희 당에는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이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도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뜻으로 안 하셨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향후에 선관위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그것이 해명될 만한 조치를 하시면 될 거고 방금 전에도 선관위 차원에서 각 후보 캠프에게 공정 경선의 원칙을 지켜달라 이런 공문을 또 발송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서병수 위원장의 참뜻은 뭔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당장 오늘 토론회가 있거든요. 어제 뭐 지지자들 6탄전까지 벌어진 상황이라서 오늘 후보들 간에 이 얘기 나오면 또 난타전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특히 그 한동훈 후보나 원희룡 후보 두 분의 성정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양보하거나 참거나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다. 네, 넘어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가 많이 참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또 오늘 아침에 뭐 그 방송 인터뷰에서 보면 본인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오늘 저녁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4일 내내 오늘부터 해가지고 4일 동안 토론회가 연속으로 있거든요. 이 4일의 연속 토론회가 저는 뭐 그 다음 지금 토론회가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보진 않지만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을 더 깊게 파이게 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는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여론조사 상으로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어대한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요.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돼도 길게 하긴 힘들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3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 이유인 거죠. 윤김 두 분의 성정, 그다음에 공천권 문제를 생각했을 때 한동훈 그 씨가 미래 권력으로 자리 잡기를 원할 것인가. 이미 윤김 두 사람 입장에서는 한동훈 이분이 대표를 넘어서 공천권 행사하고 대권 후보가 되게 되면 분명히 자기 두 사람을 정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욕쟁이 할머니 맛집 가면은 욕쟁이 할머니가 욕하는 게 좋아서 가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욕에도 불구하고 맛있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실 겁니다 아마. 내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듦에도 불구하고 10월까지 선거에 반전을 만들 수 있다면은 그래 널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겠지만은 마음에도 안 돌고 선거 결과도 안 좋아 그러면은 욕쟁인데 맛없는 집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갈 이유가 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미래 권력으로 당대표가 됐을 때 인정할 리가 없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야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당정 관계가 파탄 날 거다. 이런 예상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야당에서 저희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레토릭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후보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과 또 용산 그리고 정부 그리고 저희 당의 목표가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기는 정당이 돼야 하고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하고
이 그림을 다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관계가 나빠지면 둘 다에게 안 좋은 거잖아요. 목표가 같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을 위협한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과거에 뭐 삼김시대 정도에 있었던 얘기라고 저는 봐요.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정착된 이후에 과연 그러한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을 방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뭐 성공한 적도 없고 또 그것이 설령 성공했다 하더라도 어떤 나쁜 영향을 미쳤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러기는 어렵다고 보고 예. 이준석 대표가 뭐 맛집 얘기를 했잖아요. 욕쟁이 할머니. 예.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정당은 그냥 배고플 때 가는 그런 음식점 맛집이 아닙니다. 정당 대표가 그런 맛집의 사장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 당의 전당대회는 당대표를 뽑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열기가 뜨겁고 하는 이유는 야당, 민주당에서 강고한 세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점에 대해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판단점을 갖고 있는 그런 전당대회란 말이죠. 맛집에 비유할 만한 일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별말이 다 나옵니다. 지금 뭐 정가에 떠도는 말은 김옥균 프로젝트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 돼도 바로 쫓겨난다 이런 프로젝트인데 그것도 어느 정도 좀 근거 있는 얘기라고 보세요?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게 구한말에 3일 천하를 했던 김옥균 씨에 빗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한동훈 후보가 어차피 당선이 되더라도 당대표가 되더라도 결국은 쫓겨날 것이다. 이런 건데 예. 이것은 친윤 간의 갈등가 이게 무관하지 않고요. 거기에 지금 당정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깔려 있는 것인데 아마도 이 김옥균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분들은 이번 선거에서의 당선 가능성은 한동훈 후보가 워낙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당선이 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예. 그 이후에 바로 한동훈 후보가 당무를 보는 데 있어서 아마 친윤계에 의해서 축출될 것이다. 과거에 뭐 이준석 대표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그 근거로서 이제 얘기가 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예.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당정 관계 새롭게 정립될 것이다. 그리고 당 내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김옥균 프로젝트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 아주 소설 같은 말인데 내가 누가 한지는 알겠지만 누군지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나는 아니다. 김 여사 문자 유출 때도 나는 아니다. 요즘에 좀 억울한 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예. 이철규 의원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 당내외에서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떠올리게 되는 분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뭐 찐윤의 핵심 주자여서 그런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철규 의원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저 정도 비중 있는 정치인이 뭐 김옥균 프로젝트니 그런 일을 하시리라고 저는 보지 예. 않아요. 그 정도로 저희 당 의원님들의 수준이 낮지 않다고 보고 다만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또 다른 어떤 큰 정책 이벤트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소비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검증이 없다는 점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길도 없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시게 되잖아요. 예. 빨리 전당대회가 잘 끝나고 정리가 되면 이런 얘기들도 다 사라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나중에 이게 진짜 누가 유출했는지 좀 가려질까요? 한 번도 그런 게 예. 가려진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의미가 없는 얘기죠. 예. 어쨌든 한동훈 캠프는 지금 뭐 1차에서 끝내겠다라는 게 자체 캠프 이제 목표고요. 구체적인 수치도 좀 나온 것 같은데 65%를 넘는 게 지금 목표다. 이런 얘기죠? 예, 이제 특정한 숫자를 그 한동훈 캠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여러 언론상에서 보도된 여론조사 그리고 자체 여론조사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원들 대상으로. 예.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만한 뭐 근거를 갖고 얘기한다고 봐요. 근데 65%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솔직히 예. 말씀드려서. 그 정도로 만약에 많은 표를 얻고 당선이 된다면 똑같은 당대표라 하더라도 권한이 갖고 있는 그 영향력 그리고 당내에서의 어떤 위상은 대단히 높아질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 그래도 뭐 집안 싸움도 심한데 지금 계속 가다가 서로 이제 표 차이도 별로 안 나면 분란이 커질 거기 때문에 1차에서 완승을 하는 게 한동훈 후보 캠프 측의 목표일 텐데 지금 전에 이뤄졌던 전당대회 지금 기록을 보면 이준석 대표 당선 당시 투표율이 44%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 됐을 때는 55%더라고요. 만약에 65%를 찍고 1차에서 된다면 한동훈 후보 측에 힘이 확 실리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겠죠. 예. 아마도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친윤, 친한계의 갈등 구조 이것이 굉장히 관심 사항일 텐데 이렇게 그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 한동훈 당선인 또 한동훈 대표에게 당에서는 상당한 기대감을 실어준 것이다. 당원들의 기대감이 실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높은 그 표 차이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동훈 후보의 이런 1차 투표 저도 뭐 와이어 투 와이어라고 얘기하는데 스포츠에서 지금까지 그 한동훈 후보가 여러 차례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서 당선이 무난하지 싶긴 한데 예. 문제는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가 1차에서 만약에 저지를 시키고 그래서 결선까지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온다면 한동훈 후보의 어떤 정당성 이런 부분도 조금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있을 4번의 그 토론회, 이 토론회에서 얼만큼 한동훈 후보의 이런 기세를 조금이라도 누를 수 있는 근데 뭐 너무 말싸움으로 누르는 건 뭐 아니겠습니다만 또 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당의 미래 비전을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누를 수 있다면 결과가 조금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또 열리는 토론회에서 아마도 이 주제를 놓고 공방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요 보여주시죠. 이른바 댓글팀 의혹. 원희룡 후보가 드루킹이 떠오른다. 드루킹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고요. 한동훈 후보가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민주당 같은 줄 아나? 이렇게 반격을 가했습니다.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최근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우호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여론 조성팀이 있었고 심지어 댓글팀까지 있었다는 폭로와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론 조성팀과 댓글팀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드루킹 사건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야당도 당장 한동훈 특검법에 이 내용을 추가해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저는 이 특검 반대합니다. 하지만 한 후보가 대표로 된다가 하더라도 이 중대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당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을까요? 뭐 장해찬 씨인가요? 그분이 주장하고 예. 그다음에 양문석이라는 민주당의 의원이 이상하게 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예. 그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원희룡 후보가 올라탔어요. 이걸 가지고 주장하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은 드루킹 돌려서 처벌받은 정당이에요. 네. 그러면 저 댓글이라는 것들이 그러면 제가 시켰다는 건가요? 그런 말도 못 하던데요? 예. 그러면 제가 그럼 돈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드루킹 돌렸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그냥 제가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아마도 오늘 TV 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저 의혹을 놓고 상당한 공방을 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처음에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댓글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여론조성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용어부터 좀 분명해야죠. 여론조성팀이 문제입니까? 지금 뭐 댓글팀을 가동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댓글을 통해서 여론을 조성했다는 얘기가 합쳐진 것 같아요. 댓글 얘기는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며칠 전에 이제 얘기를 했죠. 예. 24개의 아이디가 특정 포털 사이트에서 너무 많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글들을 특정 시점에 올렸는데 오탈자까지 같을 정도로 내용이 똑같다. 예. 그래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니까 댓글팀이 있다고 의심이 된다. 이게 양문석 의원의 주장이고 장해찬 씨는
조금 낮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순화돼서 여론 조성팀이 있고 그 여론 조성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문자를 내가 공개한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얘기를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 그런 현상이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동훈 후보와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는 한동훈 후보도 오늘 방금 전에 보신 영상에서 오늘 인터뷰가 있었는데 거기서 다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데 무슨 의혹이 있겠느냐. 내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지시한 그렇죠.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 거죠. 그러한 증거가 하나라도 나와야 이 의혹이 진짜 의혹이 돼서 살펴볼 만한 일이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 그렇게 따지면요. 이재명 대표를 추종하는 개딸스러운 분들이 특정 포털이나 이런 데서 막 댓글 올리는 것도 저희가 집계하면은 특정 아이디로 저희가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여론 조성팀이 있는 거고 댓글팀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따라서 근거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거는 뭐 후보의 자질이 있냐 없냐 이 논란을 떠나서 사법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 영역까지 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봤을 때 논란이 더 확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예. 이 문제는 확산될 여지가 매우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댓글팀이라는 이 한 단어가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 김건희 여사께서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문자에서 댓글팀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문자의 내용들이 사실일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가장 처음 확인을 한 게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장해찬 최고위원이 지금 폭로하는 것은 예. 단순하게 과거에 그런 활동이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런 활동들을 했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고요. 또 본인도 거기에서 같이 일원으로 활동했다라고 예.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얼마든지 나를 고소고발해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라면 지금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후보와의 관계성은 전혀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이 뭐 지지자들의 개인적 활동들이라면 예. 그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공무원이 동원됐거나 자금이 들어갔거나 예. 아니면 다른 불법적 그 수단이 사용됐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위법적인 처리가 필요한 위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 처리가 필요한 부분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사법 리스크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시작을 했고 야당이 올라탄 모양새인데 민주당이 지금 공세를 확산하는 모양새거든요. 한동훈 특검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 내용을 지금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조국 혁신당은 이미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했고 그 안에 이 내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뭐 몇 건을 이렇게 확인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부분도 이미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어떤 지지자들의 개인적인 홍보 활동이었느냐 아니면 이것이 조직적인 홍보 댓글 활동이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백하게 진실이 좀 규명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댓글 다는 게 문제인가 이렇게 혼선을 가질 수 있어서 자발적인 댓글이 반복되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한동훈 후보가 개입이 됐느냐 이 부분을 찾아내야지 이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근거가 없이 이런 의혹 제기를 하니까 저희 당 전체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해찬 씨는 저희 당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당에게 특검거리를 던져주고 있는 셈이고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그와 연루가 돼 있다면 윤석열 정부의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게 돼요. 자승자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근거 없이 오로지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공격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제가 볼 때는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타당성도 없는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사안이 아닐까 봅니다. 답답하면 나 고소해라.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고소, 법적 대응 이런 거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후보는 많이 참고 있다는 얘기는 했어요. 근데 고소가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당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사법기관의 그 처리를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내부의 정화 능력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고소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잘못을 알고 있는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전당대회가 이제 코앞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게 결론 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의혹 오늘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또 답변을 할지 TV토론회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대북 송금 재판 그냥 서울에서 같이 받게 해달라 이렇게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대북 송금 재판은 그냥 수원에서 받아라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건데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재판이 2-3개인데 서울도 갔다 수원도 갔다 뭐 그래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예. 그 대북 송금 건이 이제 5번째 기소가 됐는데 아직 저건 재판이 시작이 안 됐어요. 아마도 뭐 지금 이제 재판부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재판 준비 기일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보면은 뭐 한 9월 정도에는 재판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4개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3개는 이미 서울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저게 이제 수원지법에서 1심을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면 4개를 받다 보면은 최소한 주에 한 2-3일, 뭐 많게는 한 4일 정도까지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또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은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저 사건도 서울중앙지법으로 가져와서 한꺼번에 병합해서 심리를 좀 받고자 했습니다만 아마 대법원에서는 지금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라든지 김성태 회장의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좀 참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요. 뭐 동선도 아무래도 좀 복잡해지지만 이재명 전 대표가 아무래도 피하고 싶었을 것 같은 그 이유가 김성태, 이화영 유죄를 내린 판사가 있는 곳이 지금 수원지방법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법원 또는 검찰에서 재판부를 이렇게 마음대로 지정한 게 아닙니다. 재판부 그 배당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뺑뺑이라고 그러죠. 그 재판부에 그냥 배당이 된 거예요. 우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유죄를 줬던 심증을 갖고 재판부가 재판을 하느냐 뭐 이런 걱정 때문에 서울로 가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말씀을 드리고 서울로 가서 다른 재판부에 이거를 병합을 한다 하면은 또 재판이 늦어집니다. 그렇죠? 지금 대장동 재판하는 그 재판부에 병합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사건을 그럼 그 재판부에서 하다 보면 하나가 나올 게 하나가 더 붙음으로써 둘 다 늦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사법 정의 실현에 있어서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이익을 얻어요. 어떤 식으로든 1심 결과라도 늦게 나와야 본인의 대선 가도에 유리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죠. 피고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또 그것도 다름 아닌 법익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법원에서 저런 이재명 전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원의 현명한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재판을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됐고 여기에 또 전당대회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재명 전 대표 상황인데요. 연임 도전을 결정한 이재명 전 대표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대중 대통령 때하고 거의 비슷한 현상이 지금 민주당에 나오고 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후보 정대철 헌정회장하고 경선을 했습니다. 김대중 총재 작고하신 김상현 의원하고 경쟁을 했어요. 이때도 굉장히 치열했어요. 일방적으로 게임 끝나지 않냐. 그렇지만 선거는 붙으면 치열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에는 100%가 없습니다. 60%가 되면은 그걸 100%로 생각하는 거예요. 김두관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경쟁해서 김두관 후보가 한 30% 가져가면은 30%. 더 재밌겠다. 노잼이 아니라 재밌겠다. 지금 보면은 아주 바람직한 움직임이 이재명 대표가 뭐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 이런 걸로 상당히 중도로 이전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것이 김대중 작전이었어요.
네, 박지원 의원이 김대중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띄우는 말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당내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이고 또 당내에서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분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지금 당의 박지원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당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정권 교체다.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가장 뭐랄까요? 가장 지금 유력한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 아니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끝으로 간략하게요. 뭐 이재명 전 대표가 종부세 완화도 지금 꺼내 들었는데 이렇게 중도의 길을 가고자 정치적 노선을 정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전략 차원에서 분명히 모든 정책은 중도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중의 투표자 이론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던졌는데 민주당 내부의 반발도 심상치가 않고 실제로 그것을 할 거냐 저는 그렇게 밝게 보진 않아요. 물론 세제 개편에 관련되고 저희와 입장이 같으니까 하면 좋은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선거와 관계없이. 그런데 과연 할 수 있느냐? 그 진정성의 시험대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실지 저는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전국 소식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서울은 30도를 웃돌며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 전남 지역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50mm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보이니까요. 안전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레이더 영상으로 자세한 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내륙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내륙은 낮까지 시간당 최고 50mm의 물폭탄이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며 늦은 오후에는 서울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에는 수도권, 특히 경기 북부에 강한 비가 예상돼 이 지역에 호예비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모레까지 경기 북부에 25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에 150 이상, 충청에도 최고 100에서 12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 경기 북부는 시간당 70mm의 물벼락이 예고됐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접근은 절대 삼가셔야겠습니다. 여전히 서쪽 지방 곳곳으론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낮 동안에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0도, 대전과 대구는 29도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낮에, 남부지방은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수도권 지역은 내일 새벽에 이어 밤에도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이 남하해 중부를 중심으로 오르내리겠고 그 사이 남부와 제주도에서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현재 남해안을 중심으로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 충청과 전남 일부 지역에는 산사태 특보도 발령됐습니다.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산림 근처 접근은 자제하시고 미리 대피 장소도 파악해 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하라 부르리.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하라 부르리. 더 이상 참. 네, 감미로운 이 노래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트로트 4대 천왕 중 현철의 봉선화 연정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인데요. 가수 현철 씨가 어제 오랜 투병 끝에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가수 현철은 1942년생으로 27세인 지난 1969년 무정한 그대로 공식 데뷔를 했습니다. 봉선화 연정 외에도 싫다 싫어 그리고 사랑은 나비인가봐 등 숱한 히트곡을 남긴 현철이지만 처음부터 인기몰이를 한 건 아니었는데요. 남진과 나훈아의 시대였던 1970년대 이 현철은 오랜 무명 생활을 겪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 가수 활동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태현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으로부터 58년 전입니다. 1960년부터 이제 음반을 내면서 활동했지만 이렇다 할 히트곡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 무명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죠. 네, 1980년대부터는 명실상부 현철의 시대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당시 최고의 권위를 뽐내던 지상파 가요대상에서 1989년 봉선화 연정, 1990년 싫다 싫어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는데요. 1989년 수상 직후에 감격에 겨워서 오열을 한 뒤에 한 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생전에 불효해서 죄송하다는 소감 발표로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린 장면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마치 판소리처럼 꺾어서 거친 느낌을 주고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떨린 창법으로 음을 떨리게 하는 기교가 뛰어나다는 의미에서 비브라토의 제왕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또 1980년대 이후에 이어진 트로트 부흥기를 이끌며 서른도와 송대관, 태진아와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현철 씨는 2018년 건강상해 이후로 가수 활동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왕성하게 활동을 했고요. 지난 2020년 부르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하춘아와 함께 레전드 가수로 출연한 것이 마지막 방송으로 전해집니다. 디스크 수술 뒤에 신경 손상으로 요양을 해왔는데 은퇴는 따로 언급하지 않아서 이 팬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늘의 별이 된 트로트 가수 현철. 그가 남긴 노래는 팬들과 후배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감동과 여운을 선사할 겁니다. 현철 씨는 거의 마지막까지
노래를 떠나지 않았던 가수예요. 그러니까 현철 씨가 우리 가요계에서 크게 기여한 것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가수들의 수명을 늘렸다. 이런 점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보통 6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되면 전성기를 누린다 이런 기회가 거의 없었던 풍토였는데 현철 씨처럼 그 연세에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가요계를 장악했다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하죠. 후배들에게는 크게 기감이 되죠. 최근 큰 인기를 끈 드라마 선제엽고 투여를 통해서 대세 배우로 떠오른 변우석이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공항에서 경호원이 다른 이용객들을 향해서 강한 플래시를 쏘고 항공권 검사까지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소속사가 사과했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위해 홍콩으로 출국한 변우석. SNS에 올라온 당시 인천공항 영상입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변우석 옆으로 따라오던 경호원이 손전등을 들어 불빛을 번쩍입니다. 캡처한 사진을 보면 순간 배우 모습이 잘 안 보일 정도입니다. 이뿐 아니라 공항 출입구를 통제하고 면세구역 내 라운지를 이용하는 다른 승객의 항공권까지 검사했다는 목격담도 뒤따르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경호업체는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공항 경비대와 협의한 일이고 항공권 검사 역시 경비대와 같이 했다고 설명했는데 인천공항 측은 연예인의 경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통제선을 설치하지만 출입구 통제나 항공권 검사는 협의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가 더욱 커지자 소속사는 사흘 만에 경호 수행 과정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경호업체 또한 거듭 사과에 나섰지만 논란은 국가인권위원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누리꾼이 과잉 경호가 인권 침해라는 내용으로 진정을 냈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인권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이 접수된 건 맞다면서 인권위 법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될지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우석 측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인데 인권위가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 이후 이틀 만인 오늘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저녁 9시쯤 위스콘신주 미러키 파이서브 포럼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3일 총격으로 다친 오른쪽 귀에 하얀색 붕대를 감은 채 등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포함한 가족들이 함께했습니다. 지난 주말 피격에 목숨을 건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살 JD 벤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에 앉히며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The great state of Iowa proudly cast all of its 40 votes for President Donald J. Trump. 아이오와주를 시작으로 실시된 호명 투표에서 각주 대의원 의장들은 트럼프 이름을 잇따라 외쳤습니다. 대의원 과반을 차지해 후보로 확정된 순간에는 마침 플로리다주 대표인 트럼프의 차남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We hereby nominate every single one of them for the greatest president that's ever lived, and that's Donald J. Trump. 트럼프가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된 직후 카메라는 또 다른 주인공을 향했습니다. 트럼프가 SNS를 통해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JD 벤스 상원 의원이 전당대회장에 나타난 겁니다. 강경 보수 성향인 벤스 의원은 올해 39살로 2년 전 상원에 당선된 초선 의원입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흙수저로 자라 자수성가한 인물로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가 영화로도 만들어져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He knows what it's like to live in poverty, forgotten by Washington politicians. He is dedicated to ensure that no American is ever forgotten again.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 공세를 삼가던 바이든 대통령은 벤스는 트럼프의 복제 인간이라며 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e's a clone of Trump on the issues. A clone of Trump on the issues. So I don't see any difference. 트럼프가 오하이오 출신인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건 경합주인 러스트벨트를 공략해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 테러 직전에 경찰관이 출동까지 했는데 용의자를 왜 막지 못했는지 경호 실패를 둘러싸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측이 쏟아지면서 SNS에서는 바이든이 명령했다거나 연출된 자작극 등의 근거 없는 음모론까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노린 총격 직전, 건물 옥상에 기어 올라가 있는 용의자 토머스 매튜 크룩스의 모습입니다. 100여 미터 떨어진 옥상에서 정조준하는 동안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총격 직전 당시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 경찰관이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관이 건거를 위해 지붕에 올라가자 용의자가 총구를 겨눴고 잠시 피한 순간 총격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When the eye contact was made, my understanding is the shooter turned towards the officer and the officer dropped his grip and fell to the ground at that point. He said that the shooter then started shooting shortly thereafter. BBC 등 외신들은 경호 실패에 대한 의문과 혼란 속에 SNS 등 온라인에 음모론이 밀려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총격 사건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언급한 SNS 양이 평소보다 17배나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암살 시도를 규탄하고 미국의 단결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지만 극단적인 음모론도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사전에 보안 강화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소문이 SNS에서 확산하자 비밀 경호국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극우 진영에선 배후에 중국이나 국제단체가 있다거나 바이든 대통령이 총격을 명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반트럼프 좌파 진영에선 오히려 자작극이란 주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X에선 가짜 암살이나 연출된 총격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피격 직후 피를 흘리면서도 주먹을 불끈 들어 올리는 역사에 남을 사진 구도가 지나치게 완벽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당시 현장을 취재한 기자 인터뷰와 당시 상황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At the moment I heard the shots being fired, I knew that this was a moment in American history that had to be documented. I mean, it's our job as journalists to do this work. 이 같은 음모론이 증폭될 경우 극단주의자들을 자극해 넉 달 남은 미 대선까지 정치적 폭력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Let me be very clear, there's no evidence for either of these conspiracy theories, but they reflect the kind of claims that are spreading in this very polarized, emotional climate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assassination attempt. 극적으로 살아남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양측 모두 비난을 중단하고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당분간 미국 사회 분열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준입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희생자들 숫자만큼 159년형을 구형해야 한다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박 구청장이 코로나19가 마무리되고 처음 많은 헬로윈 행사에 인파 집중이 예상됨에도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참사 당시 재난안전상황실이 적절히 운영되지 않았고 참사 이전까지 민관 합동 점검도 없었다며 재난 컨트롤 타워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구청장 측은 박 구청장이 참혹한 심정으로 지내고 있다면서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1시간에 걸쳐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했습니다. 박 구청장에게 책임을 물을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이유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재판 도중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살릴 수 있었잖아요. 자기는 책임이 없대. 혼자만 하니까 이동해 주세요. 너무 약해. 이동 좀 해주세요. 그게 지금 159년. 아이 한 명당 1년씩 159년. 또 참사 발생에 대한 책임 규명도 촉구했습니다. 법원이 선고한 형량 자체보다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 용산구청과 피고인들이 어떠한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지는지 그 구체적인 법률적 책임이 좀 더 명확하게 판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이 넘겨진 최모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모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9월 30일에 열립니다. 사고 위험을 예상한 정보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경찰 간부에 이어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기소된 공직자 가운데 두 번째 실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경찰이 16년 만에 붙잡힌 경기 시흥 슈퍼 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늘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 9일 새벽에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40대 점주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범행 장면이 CCTV에 촬영이 됐지만 경찰이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왔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점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해운대 해수욕장 부근 한 술집에서 20여 명이 패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이 싸움으로 20대 남성 1명이 깨진 유리에 다치는 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싸움에 가담한 3명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술자리 시비가 패싸움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폭력배 간의 다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유튜버 찌양이 자신을 협박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서 검찰총장이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유튜브가 찌양을 공갈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을 중지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논란이 되고 있는 36주차 낙태 수술 영상에 대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먹방 유튜버입니다. 이 찌양이 결국에 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합니까? 찌양이 일부 유튜버들을 상대로 사생활 폭로 빌미로 교묘하게 협박을 한 행위, 즉 공갈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사실 자신의 과거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는데 이미 자신의 과거가 일부 드러나 자신이 전면적으로 과거 사실을 소상하게 밝힌 바가 있고 이미 자신과 무관하게 제3자가 일부 유튜버들을 고발한 상황에서 이후로도 이어지는 2차 피해에 추가로 이어지는 각종 공갈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소 감행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는 이제 유튜버 구제혁이 검찰에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협박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1년간의 어떤 음성이 담겨 있는 휴대전화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추가적인 논란이나 가해 혐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구제혁이 어제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만 애초에 일정이 조율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검찰 조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루어야 할 대목이 많아 보입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거기에 담겨있는 녹음 파일은 찌양 측 소속사 관계자와의 대화 내용으로 보이는데
아마 향후에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 네. 대비해서 그 휴대전화를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면 어제 제출한 휴대전화 외에도 각종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용역계약을 체결해 5,500만 원 상당을 찌양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이 공갈 혐의로 적시된 모양인데 네.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찌양 측이 리스크 관리 용역을 부탁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돈을 받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렇지만 나아가서 이중 스파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중 스파이라면 찌양 측이 그 사실을 인지해야 하는데 찌양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와 같은 구제역의 이중 스파이 행각을 인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구제역으로부터 또 다른 유튜버가 돈을 300만 원 받았다고 토로한 만큼 이와 같은 항변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네, 조금 전에 그 300만 원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유튜버가 이제 전국진이라는 유튜버인데요. 이 유튜버와 그리고 카라쿨라라는 유튜버가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시점에 사과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모든 유튜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창출됩니다만 이들 레카 유튜버들에게는 수익 창출이 가장 중요한 지상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당장 유튜브가 이들 유튜버들에 대해서 수익 창출을 막는 조치를 취한 상황이고 구제역은 사실 이중 스파이를 했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전국진 유튜버는 나서서 자신이 구제역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토로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사과 의사도 밝힌 상황이고 카라큘라는 이 사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란이 커지고 유튜브가 수익 창출을 막은 상황에서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 즉 구제역과의 통화 녹취상 상당히 부적절한 언행이 녹아 들어가 있고 장난조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에게 오해를 야기하였고 찌양 측에 무엇보다도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유튜버 카라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지금 뭐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부적절한 대화에서 그러니까 구제역이 입막음 대가로 돈을 받는 그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종용했다라는 그런 의혹으로도 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고선 치더라도 구제역 등 일부 유튜버들이 공갈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라도 도움을 주었다면 그 도움은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도움도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찌양 측과 별도로 접촉해서 찌양 측의 심리를 상당히 허물어뜨림으로써 이들이 돈을 받는데 상당히 용이한 수단을 제공했다면 이때는 충분히 가담 내지는 방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실 찌양은 고소 방침을 밝히면서 카라큘라는 일단 제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카라큘라의 혐의도 드러난다면 추가 고소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카라큘라 쪽도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고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만약 수사 과정에서 카라큘라의 혐의가 더 드러난다면 카라큘라도 고소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단 직접 고소를 한 만큼 이 사이버 레커들도 어느 정도의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공갈 혐의가 적용됩니다. 상대에게 외포심을 불러일으켜서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공갈인데 이 공갈은 무엇보다 공갈 자체로 처벌하는 미수범 처벌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2명 이상의 공갈 행각을 동시에 벌일 때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가중처벌됩니다. 형법상 공갈의 2분의 1 형량을 가중하고 이 폭처법상 공동공갈의 경우에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즉 죄질이 불량한데 이 죄질의 불량함의 이면에는 각종 협박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시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그 성취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형법, 폭처법 모두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이와 같은 행위가 실제로 행해졌다면 돈이 오고 간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로 지금 기소가 돼서 수사되고 있는 사건이 있다고 들었어요. 수원지검의 총 5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돼 공소 유지가 이어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는데 두 검찰청 모두 관할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원지검이 이 피의자의 범죄 지휘자 주소지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수원지검이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만큼 수원지검이 관련 사건들을 일괄해서 처분하는 것이 소송 경제에 부합한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이 이송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총 5건 수사 내지는 공소 유지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군인 출신의 유튜버 이근 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검찰이 구형 3년을 한 바가 있고 아직까지 재판 선고가 되진 않았습니다. 인터넷 방송 BJ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 공갈은 법정형 자체는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 등입니다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경우에는 징역 2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일컫는 징역 2년은 법정형의 상한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권고되는 형량을 일컫습니다. 여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재판에서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관련 사건이 병합될 경우에는 예상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앞서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그 유튜브가 현재 찌양 협박 사건에 관여됐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유튜버들의 채널을 지금 수익 중지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사실 이렇게 빠른 대응은 예전에 좀 못 보던 현상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고 아마 방심위 차원에서도 조만간에 대책 마련에 나설 텐데 유튜브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인데 유튜브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는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만 이와 같이 제3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련 정책에 따라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됩니다. 이 자체로 이 각종 유튜버들의 수익은 더 이상 창출하지 못하는데 일종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 이상 관련 활동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당장 형사처벌보다도 유튜브의 이와 같은 선제적인 조치가 일부 유튜버들에게는 더 강한 압박감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발생할 어떤 수익은 창출 금지가 된 상태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근데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범죄 수익 환수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뭐 허위 사실이나 이런 것을 유포해서 벌어들인 돈을 환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범죄 수익 환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라서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한데 이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은 범죄 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한 행위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의 정황을 알면서 그 돈을 수수한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 수익 발생 원인을 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이나 그 정황을 알면서 수수한 범죄 수익은 검찰이 몰수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만 3년 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규제 대상 범죄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사실상 모든 범죄로 그 범위가 넓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공갈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가정하거나 이와 같이 공갈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알면서도 제3자가 그 범죄수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 대상이고 이와 같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 추징 대상인 만큼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도 철저히 그 혐의가 인정되는지 따져보고 인정된다면 몰수 추징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범죄 수익 환수가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 조회수를 올려서 유튜브로부터 받은 돈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뭐 광고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벌어들인 그 금액들도 다 환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직접 몰수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범죄수익 그 자체입니다. 물론 범죄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수익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 수익으로 보고 전체를 몰수 추징할 수 있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는 등으로 발생한 각종 광고 수익을 몰수 추징하지는 못하고 그에 대해서는 당사자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와 같은 범죄 행위로 인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각종 광고 수익이 발생한 만큼 그로 인한 수익을 모두 나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산상 이익의 귀속을 막게 되는데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가기 전에 수사기관이 일정한 수사를 통해서 범죄 수익임을 입증해낸다면 손해배상 소송도 그만큼 용이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지금 수익 창출 금지가 되어 있는 이 채널들 좀 나아가서 폐쇄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만간 규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뿐만 아니라 전기통신 회선을 이용해서 유통되는 정보도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영상 삭제부터 접속 차단까지 광범위한 규제가 가능한데 만약
타인에게 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해를 가한 유튜브 채널이 입증된다면 접속 차단 조치도 가능해 보입니다.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결정입니다. 실제로 그 심의에 따른 결정을 이행할 책임은 미국 구글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비교적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구글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는 만큼 이 사건도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진행 중인 사건인 만큼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36주 낙태 브이로그라는 영상이 업로드되면서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경찰이 지금 이를 엄중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지난달 27일에 자신을 24세 여성으로 밝힌 유튜버가 36주 상태에서 낙태한 영상을 올려 큰 논란이 인 바가 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실 낙태는 형법 판례에 따르면 태아를 분만기에 앞서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할 경우를 일컫습니다. 만약 낙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을 때 낙태 시술 행위를 지속하는 일환으로 밖으로 나온 태아를 실제로 살해하였다면 이때는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즉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의사의 낙태 시술은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만 낙태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태아가 모체 내에서 사망하지 못한 채 밖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낙태 시술의 일환으로 실제 살해를 감행했다면 이때는 살인죄 처벌 가능성이 남아있고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볼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형법상 낙태죄,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관련된 법안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에 형법상 낙태죄 일부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기 낙태죄와 의사 동의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기타 제3자 낙태나 부동의 낙태죄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자기 낙태죄, 의사 동의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련하라. 그 이전까지 적용 중지를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선 입법을 마련하라는 취지는 당장 모든 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할 경우에는 의사의 무분별한 낙태 전체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고 이 사건처럼 36주에 이른 사실상 곧 출산을 앞둔 태아를 낙태할 경우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현재 낙태죄 처벌 조항은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 입법 공백 상태인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수술을 집도한 그 어떤 의료진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겁니까? 통상 낙태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낙태 시술을 하고 별다른 살인죄 의혹이 없다면 아무런 처벌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헌법 불합치 다수 결정을 낸 헌법재판관들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임신 22주까지는 태아가 독자적인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당시 위헌 결정을 냈던 헌법재판관들은 임신 3분기 중 첫 번째 분기인 14주까지는 어떠한 사유를 불문하고 낙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낸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입법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형법을 개정하면서 모자보건법도 개정해야 하는데 모자보건법은 유전학적 질환이 있거나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거나 임신 지속이 모체의 건강에 심히 해를 가할 때 낙태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낙태를 가능하다고 볼 것인가, 또 언제부터 낙태가 가능하다고 볼 것인지 충분한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관련된 여러 단체들의 찬반 의견이 혼재돼 있다 보니 쉽사리 그 의견 수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이 영상이 가짜일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요. 임신 중기에 산부인과를 방문했는데 그때 의사가 인지하지 못했다. 관련 소개 영상에 의하면 당시에도 자신은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나아가서 만삭 상태에서 자신의 배를 그대로 공개했는데 임산부의 만삭배와 다르다. 이 주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6월 24일에 낙태 시술을 받고 27일에 편집해서 올린다는 것. 방금 낙태 시술을 받은 임산부로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서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유튜버들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들이 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유튜브는 규제 일변도로 나아가서는 그 특유의 자유분방함이나 여러 정보 매체 전달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네. 규제 일변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뒷돈 거래를 함으로써 협박을 감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규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유튜버는 한번 영상이 올라가면 그 파급 효과가 상당합니다.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규제 조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그 규제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가 미국 구글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 저희가 그 뭐라고 불렀죠? 엽기 동영상이라고 불렸던 그런 것들이 이제 조회수가 좀 돈이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조금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사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규제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찌양 사건 그리고 낙태 브이로그 이슈까지 들어봤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전남 해안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지금도 전남과 경남 곳곳에는 호우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늦은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해 밤부터는 중부에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지금도 남부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죠? 네, 현재 전남 곡성, 광양, 순천, 여수, 경남 하동, 사천, 남해에는 호우경보가, 전남 구례, 전북 남원, 경남 통영 등 9곳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후 12시 기준 경남 하동에는 시간당 40mm 이상, 전남 광양과 순천, 곡성, 경남 남해 등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 전남 진도 의심면에는 시간당 103.5mm, 고흥 도화면에 시간당 85.5mm, 해남에 78.1mm 등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새벽 전남 해남 옥천면, 고흥 도화면 등 5곳에는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정체전선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전남 지역에서 수직으로 높고 강하게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벽보다는 약해졌지만 지금도 다소 강한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남과 경남 곳곳에는 오후까지도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늦은 오후부터 강도가 점차 약해지다 밤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밤부터는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된다고요? 네, 서쪽에서 저기압이 또 한 차례 유입되면서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겠습니다. 저기압의 앞단에서 비구름이 만들어지며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방에 산발적으로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부터 정체전선에 동반된 주강수대가 중부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기상청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간대는 두 차례입니다. 우선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인데요.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면서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7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도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빗줄기가 다소 약해지다가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소 북상하면서 남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위치한 가운데 저기압이 통과한 뒤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에 위치한 정체전선을 압축시키기 때문입니다. 내일 밤 사이에도 경기 북부는 시간당 70mm 이상, 수도권에 시간당 3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모레까지 경기 북부에 최고 25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에 150mm 이상, 충청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를 예보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저기압이 북한을 지날 걸로 보여 경기 북부의 하천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어 급류 피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지난주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는 피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종래 데이터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 구축이 필요합니다.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명품 가방을 처리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공개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가방을 추후에 반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가방은 현재 전혀 사용하지 않고 포장된 그대로 보관이 돼 있고 이는 김 여사가 가방을 쓰지 않고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윤석열 정권이 도마뱀도 아니고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 회의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을 돌려주려는 김 여사 지시를 받았지만 깜빡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피의자가 국회 권력으로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눕히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이제는 이 전 대표 수사 총괄 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열기가 과열되면서 어제 연설회장에서는 지지자들 간의 물리적인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각 후보들 캠프는 폭력은 안 된다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연설 순서, 일부 청중이 배신자라고 외치고 이에 한 후보 지지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의자를 집어들며 상대를 위협하고 상대 지지자를 향한 발길질까지 출동한 경호원과 뒤엉켜 소란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한 후보의 자제 요청에도 과열된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는 이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앞서 진행된 나경원, 원희룡 후보 연설에서도 방해 행위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야유는 물론이고 팔로 X자를 만들거나 엄지를 아래로 내리는 등 적대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상당수 참석자가 지지 후보 연설이 끝나자마자 행사장을 떠나면서 마지막 윤상현 후보 연설 때는 곳곳이 빈자리로 남았습니다.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왜 이게 안 될까? 후보들이 남의 의견을 들어주고 했는데 후보들이 다 나가니까 또 당원들도 나가버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충돌 사태는 후보 간 책임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사전 기획된 정치폭력이라는 한 후보 측 비판에 원 후보 측은 타 후보의 책임을 주장하는 건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맞섰습니다. 원희룡 캠프와 연관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고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한동훈 후보 지지자가 그분의 목을 잡았다는 게 그것도 연출입니까?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 출마에 파탄과 분열의 원죄가 있고 원 후보는 헛발질 흑색 선전 마타도어로 기름을 끼얹었다며 양측 모두를 겨냥했습니다. 대선 욕심을 먼저 두고 있다 보니까 1년짜리 당대표가 되고 그것이 대선의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극렬하게 통합이라는 것이 전당대회 이후에 아주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당 선관위는 이번 폭력 사태에 두 캠프 모두의 유감을 표시하고 지지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유통업계에서는 잇따라 대용량 음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물가 부담이 크다 보니까
비슷한 가격이면 양이 더 많은 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최근에 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국내 한 편의점에서 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용량이 1240ml로 일반 제품의 2.4배입니다. 말 그대로 초대형인데 가격은 3,000원이 채 안 됩니다. 커피값이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용량의 커피가 3,000원도 안 하면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사 먹을 것 같아요. 편의점 대용량 커피 매출은 갈수록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 상반기 이 편의점의 500ml 이상 커피 음료 매출 증가율은 11.9%로 일반 캔 제품의 3배 수준이었습니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하면서 양이 더 많은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대형 컵라면이나 더 큰 삼각김밥 등 앞서 출시된 대용량 상품 인기에 힘입어 유통업계가 음료도 대용량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여름철을 맞아 기존보다 용량을 50% 늘린 커피를 출시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한 달여 만에 100만 잔 넘게 팔렸습니다. 맥주 캔과 크기가 비슷한 콜라 제품도 등장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양을 줄이더라도 가격을 확 낮춘 제품을 원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건 용량이 너무 커서 좀 저에겐 부담스러워가지고 차라리 조금 작은 사이즈로 더 저렴한 상품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대용량 제품이 화제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가격 대비 품질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휴가철에 렌터카 빌리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픽 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소비자 피해 모두 1,700여 건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월부터 9월 사이 접수된 피해 건수가요, 10건 중 3건입니다. 네, 전체 건수 가운데 35%는 렌터카 사고 관련 분쟁이었는데요. 업체 측이 수리비 등 사고 처리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불만이 74%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어딜까요? 대표적인 여름 휴가지 제주가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렌터카 사고에 대비해 이른바 자차 보험 드는 경우가 많죠. 이는 렌터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자차 사고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받을 수가 있습니다. 업체마다 완전 자차, 슈퍼 자차 이런 이름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상품명만 보면 모든 손해를 다 면책해 주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아서 소비자가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에는 아예 면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소비자원은 자차 보험 가입 전에 자기 부담금 여부나 면책 한도 등을 꼭 따져보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여름철 제주도에서 렌터카 피해가 집중되는 만큼 제주관광협회와 사업자 단체와 함께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청년들이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년에 육박해서 역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5월 기준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졸업 뒤 첫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인 경우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11.5개월로 1년 전보다 1.1개월 늘었습니다. 특히 고졸이하 청년의 첫 취업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이 2.8개월 늘어서 1년하고도 5.6개월에 이르렀습니다. 네, 더위를 식히기 위해 강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 물놀이를 하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러시아 시베리아의 노보시비르스크입니다. 추위로 유명한 이곳도 이번 폭염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을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노보시비르스크의 평년 7월 낮 기온이 섭씨 25도 수준인데 비하면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사고도 늘었습니다. 올여름 어린이 16명을 포함해서 48명이 익사했는데 이는 지난해의 2배 수준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케냐에서 최근 심하게 훼손된 여성 시신이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현지 경찰이 유력한 연쇄살인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시신들이 매장된 수도 나이로비의 쓰레기 매립장인데요. 케냐 경찰은 살해 용의자로 33살 남성 콜린스 주마이샤를 체포했습니다. 주마이샤는 재작년부터 지난 11일까지 여성 42명을 살해해서 시신을 유기했다는 자백을 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특히 주마이샤는 첫 번째 범행으로 자신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는데요. 희생자 중 한 명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모바일 현금 거래를 하다가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의 한 카페에서 현지 시간 14일 밤 차량 폭탄 테러로 추정이 되는 폭발이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페의 형체는 온데간데 찾아볼 수가 없고요. 차들도 완전히 타버렸는데요. 외신들에 따르면 폭발 당시 이 카페는 유로 2024 결승전을 지켜보던 축구 팬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폭발이 발생한 곳은 소말리아 대통령궁과도 가까운 지역으로 경찰은 사건 발생 즉시 해당 지역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리일규 정치 담당 참사가 지난해 11월 아내, 자녀와 함께 국내로 망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리 참사는 북한 외무성의 대표적인 쿠바통으로 지난해까지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저지하는 임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에는 북한 선박 청천강호가 쿠바에서 불법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에서 적발됐을 당시에 교섭을 맡아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김정은 위원장의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전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오늘 낮까지 남해안에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비는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 밤부터는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예고됐습니다. 자세한 비 상황과 전망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미 캐스터. 네, 홍대 상상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밤사이 전남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지금 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밤사이 전남 지역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남해안에는 시간당 최고 50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밤이면 남부의 비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의 지반이 매우 약해져 산사태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은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으니까요. 위험 지역에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서울에도 비가 시작된 것 같은데 강한 비는 언제쯤 올까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부터 이곳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비는 중부지방으로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와 내일 밤 사이 수도권에 강한 비가 내릴 텐데요. 경기 북부 지역은 시간당 70mm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그럼 레이더 영상으로 자세한 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의 남부지방에 발달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특히 호우특보가 내려진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내륙은 낮까지 시간당 최고 5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앞으로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밤부터는 수도권, 특히 경기 북부에 강한 비가 예상되면서 이 지역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모레까지 경기 북부에 25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에 150 이상, 충청에도 최고 100에서 12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 경기 북부는 시간당 70mm의 물벼락이 예고됐습니다. 강한 비가 쏟아지면 하천 근처나 지하차도 접근은 절대 삼가셔야겠습니다. 여전히 서쪽 지방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낮 동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의 기온은 30도, 대전과 대구는 29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수도권 지역은 내일 새벽에 이어 밤에도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이 남하에 중부를 중심으로 오르내리겠고 그 사이 남부와 제주도에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중부 서해안에서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반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